네, 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네, 여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이힐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신발을 자주 신거나 오래 신게 된다면 이 발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이 무지외반증과 또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예쁜 다리를 위해서 여성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하이힐인데요. 요즘은 하이힐을 넘어 굽이 10cm 이상 되는 힐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신으면 예뻐 보이는 하이힐. 하지만 발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굽이 높고 앞이 좁은 신발을 오래 자주 신으면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는 무지외반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보행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족저근막에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쁘고 건강한 발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질환.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무지외반증과 족저근막염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요즘에 우리 몸의 건강에 좀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는 부분이 바로 발의 건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강한 발을 위해서 꼭 예방해야 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원 정형외과 김대하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발의 건강에는 좀 무심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 좀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도 좀 그런 편인지도 궁금하고요. 좀 환자들이 좀 발의 건강에 좀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네, 예전에는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 무릎이나 허리, 어깨의 통증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다들 굉장히 예민해하시고 조금만 아프셔도 병원에 바로 오셔서 이것을 많이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발의 통증이나 변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무관심하고 참고 지내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 대부분 발은 신발이나 양말을 신으면 잘 보이지가 않고 또한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 억지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나라가 점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좀 가려진 그런 부위의 변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통증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요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신경 써야 될 질환이 바로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저도 들은 적은 많지만 정확하게 네. 무지외반증이 어떤 질환인지는 좀 감이 안 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일상생활에 네. 흔히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변형인데요. 말로 정의를 하자면 엄지발가락이 첫 번째 중족 발가락 관절을 기준으로 발가락 뼈는 바깥으로 치우치고 그리고 발 뒤꿈치 쪽의 뼈는 안쪽으로 치우치면서 발의 내척이 튀어나오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네, 좀 어렵죠. 어려운데 네. 사진을 보시면 쉽게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주위에 이런 분들을 상당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보시면 발가락 뼈는 이렇게 바깥으로 향하고 이렇게 중족골은 오히려 안을 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록한 각을 이루면서 발의 내축 부위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분은 조금 심한 경우긴 하지만 네. 발가락 뼈가 이렇게 안쪽으로 휘니까 덩달아서 두 번째 발가락이 위로 치솟으면서 두 번째 발가락이 굽어지고 또한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도 좀 어느 정도 굽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질환이 발생하면 사실 신발 신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제일 큰 이유는 발생 빈도가 좀 낮았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전에는 집신이나 고무신 아니면 일반적인 운동화 같은 앞이 넓고 편한 신발을 신었으니까 무지외반증이 생긴 경우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네. 또한 이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명하고 직결되거나 아니면 일상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나 그렇진 않고 참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참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참고 또 치료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네. 혹시나 좀 더 어떤 상황으로 발생이 더 될 수 있을까요? 악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엄지발가락의 문제인데 네. 이 엄지발가락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발가락과 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아. 덩달아서는 이것이 위로 올라가서 무릎, 허리, 여러 전신 질환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네.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으로 이동하면서 아까 앞에 그림처럼 둘째 발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탈구까지 되고 아이고. 또한 발등 쪽에 튀어나오면서 이거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서 굳은 살, 티눈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한 다섯 번째 발가락, 그러니까 새끼 발가락 또한 굽어지면서 그쪽 또한 굉장히 통증과 굳은 살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의 변형이 종아리 근육이나 무릎 관절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자세의 불균형 그리고 근육의 불균형을 일으켜서 관절염도 일으킬 수 있고 허리가 뒤틀림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허리 통증 그리고 측만증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무지외반증 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앞에 사진과 비슷한데요. 네네. 마찬가지로 아.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에 발등 쪽에 그러네요.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네. 굳은 살 상당히 아프겠죠. 아. 그러면서 이게 또 부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계속 부딪히면서 염증이 일으니까 부어 있고 또 굳은 살이 좀 배긴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굳은 살이 심하면 이렇게 새끼 발가락 쪽에도 아. 굳은 살이 배기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무지외반증이 이제 발에 기형을 가져오면 이게 뭐 허리랑 또 골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좀 많은 분들이 이 무지외반증을 앓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인종별 그리고 문화적, 경제적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빈도가 큽니다. 네. 아까 앞에서 제가 과거에는 저희 나라 빈도가 굉장히 낮았다고 그러는데요. 연구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신발을 신는 사람에게는 2에서 3% 그러니까 100명 중에 2~3명 정도 밖에 발생을 하지 않지만 네. 굽이 높고 앞볼이 좁은 신발을 신는 사람에게는 많게는 33%, 즉 3명 중에 1명에게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서구같이 하이힐을 많이 신는 경우 그리고 현대인에서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네. 뭐 이제 하이힐이라고 하면 이제 여자들 뭐 콧대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많이 신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질환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발에 기형이 생긴다는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또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 변형 말고도 발생하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네. 아까 그림처럼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와 있는 뿐만 아니라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변형 또한 동시에 가지고 아이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아까는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의 위로 위쪽으로 올라왔었잖아요. 갔지만 이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많고요. 네, 네. 또한 발바닥을 보시면 발바닥 쪽에도 이런 심한 굳은 살이 배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튀어나와 있는 내측이 계속 자극을 일으키면 이렇게 큰 무록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염증 때문에 크다란 점액낭염 그리고 여기에 또 세균이 침투하면 이런 염증성 세균만염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지외반증의 이제 또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선천적으로 좀 더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천적으로 이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가능성이 좀 높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대개 보시면 원위 중족 관절면 각이 과다한 경우,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의 관절면이 타고나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타고난 분들이 잘 발생하고 네네. 또한 평발 그리고 넓적한 발 그러면 아무래도 발이 넓으니까 신발을 신으면 그만큼 양옆으로 눌리니까 무지외반증이 잘 발생하겠고요. 네. 동시에 원발성으로 타고나기를 중간 마디뼈, 중족골이 안쪽으로 휘어 있는 분들은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무지외반증이 또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관절이나 뼈가 과도하게 유연하신 분들, 뭐 체조 선수 같은 네네. 유연한 분들은 또 그만큼 변형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이 왼쪽 그림은 정상적인 관절면을 가진 환자의 뼈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에 맞게 정상적인 관절면이 똑바르니까 발가락 뼈도 그거에 맞게 똑바른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타고나기를 관절면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면 발가락 뼈도 자동으로 그 관절면에 맞춰서
바깥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뼈가 중족골인데 중족골뼈가 타고나기를 원래는 둘째 중족골뼈와 평행하여야 되는데 네. 이렇게 안쪽으로 휘면 상대적으로 이 발가락뼈가 아. 이게 무작정 안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건 또 바깥으로 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지해반증이 잘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런 선천적인 원인 이외에도 앞서서 말씀하셨던 뭐 하이힐 같은 높은 신발들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런 것들은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요즘 급증하는 원인은 결국은 이 후천적인 이 네. 원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굽이 높고 앞이 좁은 신발, 뭐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것을 신는 경우에 굉장히 많고요. 뭐 드물게는 이제 다쳐서 외상으로 뼈에 골절이 생겼는데 그것이 휘어서 무지외반증으로 발전한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것의 빈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뭐 발 모양에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뭐 육안으로 봐도 쉬울 것 같기는 하는데요. 또 진단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네. 무지외반증의 이 진단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질환은 뭐 외형적 변형만으로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네.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진단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의 치료,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그래도 정확한 원인, 그렇죠. 분류, 그리고 방사선 사진이나 의사의 진찰이 중요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병원에 오시면 의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발의 모양을 보고 안쪽에 돌출이 돼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게 모양의 변형만 있는지 아니면 관절 자체가 통증을 동반하는지 안 동반하는지, 과연 통증이 있다면 그것이 관절염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 그리고 관절에 아기가 잘 맞는 상합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관절 운동은 잘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또한 동반 변형인 다른 쪽 두 번째나 세 번째 발가락의 굳은살이나 통증 여부, 그리고 새끼 발가락 돌출 여부나 편평족, 그런 여부들을 일단 잘 의사가 관찰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방사성 사진, 엑스레이를 즉 찍는데 이것은 반드시 발에 체중을 가한 상태에서 찍어야 됩니다. 네. 발에 체중을 가하지 않으면 이 무지외반증이 심한 분들도 마치 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과소평가돼서 나오는데 네. 실제로는 저희가 신발을 신는 거는 대개 체중을 다 가한 상태에서 신발을 신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진을 찍을 때도 체중을 충분히 가한 상태에서 찍는 것이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발에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변형되어 있는 무지외반각이라든지 1번 발가락뼈와 2번 발가락뼈의 휘어져 있는 정도, 그리고 관절이 잘 맞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고 하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무지외반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간 마디뼈와 발가락뼈 사이에 이루는 이 각을 측정해야 되고, 네. 첫째 마디뼈와 둘째 마디뼈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각을 측정해야 되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관절이 이렇게 왼쪽 그림과 같이 잘 맞춰져 있는 분인지 아니면 이렇게 탈구, 아탈구처럼 이렇게 어긋나 있는 정도인지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진단까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이 무지외반증의 치료 방법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수술하지 않고 혹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치료 방법보다는요. 네.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아, 또한 통증이 있다면 이 통증과 염증 반응을 줄이는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 원인, 제일 근본적인 원인인 앞 볼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 네. 또 뭐 교정 안창이나 보조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좀 논란이 있어서 이것이 이미 진행된 것을 교정하는 효과보다는 더 이상 진행한 것을 막는 정도의 그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많이 악화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많이 악화가 돼서 통증이 지속적으로 신발을 신을 때마다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 네, 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휘어서 남들 보기에 좀 부끄럽고 창피한 경우, 외관상의 개선을 위하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신발 신을 때마다 변형이 너무 신어서 뭐 계속 통증이 있고 신발을 맞춰야만 신을 수 있고 네. 그런 경우는 결국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수술은
되게 이제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고 하는 게 좋은데요. 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일단 가장 돌출되어 있는 안쪽을 돌출부를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만 제거하면 이 또 금방 재발을 합니다. 무지 외반증이. 아, 그래요? 네. 근본적인 원인인 발에 휜 거, 그러니까 중간 마디뼈와 발가락뼈가 휘어져 있는 무지외반각과 제1중족골각의 감소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모양만 나아진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관절의 일치성을 유지하고 운동 범위를 확보해서 기능적으로도 잘 동작을 하는 그런 발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요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네. 발의 우와. 내측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네. 일단 조금 깎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 깎아서는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게 이 첫 번째 발가락의 중간 마디뼈를 보시면 두 번째 마디뼈에 비해서 안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것을 가만히 두면 재발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또 이렇게 교정술을 시행하여서 아, 두 번째 발가락과 첫 번째 발가락이 평행하게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술식이 동시에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인대나 연부 조직이 상당히 좁아져 있고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늘려주고 유혈시켜서 이것이 안쪽으로 이렇게 발가락이 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이렇게 뒤틀린 발이 이 똑바로 이렇게 맞춰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참 신기한 게 이제 수술 전후 사진만 봐도 보는 네. 제가 더 편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환자분들은 뭐 더 직접 느끼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측 돌출부 절제술입니다. 이름이 좀 복잡한데 이건 네. 어떤 수술인가요? 이 무지외반증 수술은 많게는 100가지 이상의 수술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 전부 다 소개시킬 수는 없고 네. 일반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돌출되어 있는 내측부를 절제하는 건데요. 수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깎으면 되니까. 그래서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일상적인 활동을 바로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 즉 발가락뼈 자체가 휘어져 있는 것을 교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발을 잘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따라서 모든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큰 수술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그런 어르신분들이나 내측 돌출부가 신과 맞닿아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 대부분 이 술식은 다른 교정술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네. 말 그대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깎는 건데 뭐 깎는 거는 여러 가지 방향. 그러니까 발가락뼈와 평행하게 깎는 경우 그리고 중간 마디뼈와 평행하게 깎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또 수술 방법은요. 이 원위 연부 조직 재건술입니다. 이거는 어떤 수술인가요? 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무지외반증의 환자분이 발가락뼈가 바깥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오랫동안 인대나 연부 조직이 굉장히 구축이 되고 굉장히 짧아져 있습니다. 네. 이것을 방치하면 이 인대나 근육 조직이 뼈를 잡아당겨서 다시 재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연부 조직을 늘려주는 술식입니다. 이것도 단독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절골술의 교정 방법과 동시에 하여서 변형에 대한 교정이 충분히 되기 위한 술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네. 이렇게 무지외반증 환자에서 발가락뼈가 상당히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발가락과 첫 번째 발가락 사이에 인대는 굉장히 짧아지고 구축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술식입니다. 그러면 이 뼈가 이렇게 바깥으로 향해져 있는 게 똑바로 만들어지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첫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구축되어 있는 뼈를 일일이 부분적으로 절제를 하여서 늘려주는 그런 술식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 원위 갈매기형 절골술입니다. 이거는 어떤 수술 방법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네. 또한 가장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술식인데요. 장점으로는 수술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에 굉장히 수술 부위가 안정적이고 뼈가 굉장히 빨리 붓기 때문에
회복과 체중 부하가 굉장히 빠르고 따라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술식입니다. 단점은 교정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작은 게 단점입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원위 절골술, 그러니까 발가락 뼈의 원위부, 네. 원위부를 절골을 시켜서 교정을 한다는 그런 술식입니다. 갈매기란 뜻은 갈매기처럼 이렇게 시어자 모양으로 네. 뼈를 잘라서 교정을 시킨다는 뜻이고, 이 갈매기형으로 자르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 부위가 안정적이고 잘 붙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이쪽에 절골 부위가 잘 보이진 않는데, 해서 이 원위부 쪽으로 절골을 시켜서 네. 끝쪽이 이렇게 안으로 향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네, 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둘째 발가락과 첫째 발가락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둘째 발가락 쪽으로 이동하면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원위 갈매기형 절골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뭐 수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다음으로 알아볼 수술 방법은 근위 중족골 절골술입니다. 워낙에 뭐 명칭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떤 방법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말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의학 용어라서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네, 복잡하고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는 원위, 중족골, 이번엔 근위. 말 네. 그대로 원위는 발가락 뼈의 원위부 쪽을 이렇게 말하는 교정을 시킨다는 거고. 거고요. 네. 이것은 발가락 뼈의 근위, 몸통에 가까운 쪽을 교정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네. 이것은 장점은 아까 원위부는 유일한 단점이 교정 각도가 작다는 건데, 이것은 교정 각도가 굉장히 큽니다. 네. 따라서 변형이 심한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술식이고요. 또한 이 술식을 한 다음에 뼈가 짧아지거나 유압이 일어나기 좋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안정성이 좀 적기 때문에 경구한 고정이 어렵고, 따라서 바로 체중 부하를 하는 것보다는 수주 동안 부목이나 체중 부하를 조금 적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아까 원위 중족골 절제술은 이 중족골의 원위부 쪽을 교정을 시킨 건데, 네. 지금을 보시면 그거보다는 근위부 쪽을 아, 그렇네요. 교정을 시켜서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게 고정을 시키는 그런 술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을 보셔도 아까 원위부와 달리 근위부 쪽에 절골을 시켜서 교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교정이 된 사진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발가락의 중족골과 두 번째 중족골이 평행하게 네. 교정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살펴보면 좀 이해가 쉬운 것 같기도 해요. 네, 다음으로는 뭐 골간 절제술입니다. 이거는 뭐 골간에 절제를 한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원위 절제술과 근위 절제술의 중간, 그 중간을 절제를 해서 교정을 한다는 뜻이고요. 네. 방금 말한 것들 원위 교정술과 근위 교정술의 장점만을 모은 술식입니다. 따라서 원위부의 장점인 견고한 고정과 조기 체중 부하가 가능하고요. 근위부의 장점인 교정 각도가 크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보시면 장점만 모아놓은 술식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단점은 있는데 네. 노출 범위가 좀 큽니다. 즉 수술 부위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 자리가 좀 크게 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흉터가 좀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네. 아까 원위부는 원위부 쪽을 뼈를 교정시켰고, 근위부는 근위부인데 이건 보시면 가운데 절골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교정 각도는 굉장히 크게 거의 이렇게 평행이 잘 되게 교정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발가락에 변형이 발생하는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도 많이 익숙하기는 한 질환인데요. 어떤 질환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것 또한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네. 발 뒤꿈치에 통증이 일어나는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네. 아마 주위 분들도 아마 좀 관찰할 수 있을 건데, 보통 이렇게 체중 부하를 가하면 발 뒤꿈치 뼈의 뒤쪽 내측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아침에 첫 발자국을 떼면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요. 네. 사진을 보시면 이 발바닥 뼈의 사진인데, 발바닥 뼈의 뒤쪽 안쪽에 뼈가 조금 돌출이 되어 있는
종골의 내측 결절난 부위인데 이 부위에 굉장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이 족저근막염을 보다 자세하게 알려면 이 부분에 대한 해부학적인 구조가 중요한데요. 네. 이 부분은 우리 다른 신체의 다른 부위와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온몸의 체중 부하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피부가 굉장히 두껍고요. 또 지방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이 이 체중을 충분히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격자 구조 모양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족저근막이라는 구조가 또 있어서 발의 바닥에 단단하게 이게 붙어서 발의 아치, 스프링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이 발바닥에 이렇게 스프링처럼 단단하게 하얗게 붙어 있는 게 네. 족저근막입니다. 이것이 발의 아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네. 체중이 가해지면 이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펴지고 체중 부하가 가해지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활처럼 다시 오므려지는 그런 충격 완화 역할을 많이 하고 동시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지방층이 굉장히 두터워져 있고 네. 이 지방이 이렇게 하나하나 격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격이 완충되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되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 발 뒤꿈치에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족저근막염 외에 네. 다른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급성으로는 이제 운동선수나 일반인들이 갑자기 뒤꿈치를 심하게 탁 부딪혀서 생기는 외상에 의해서 근막이 찢어지는 근막에 파열이 있고 네. 또 계속 그쪽 부위에 부하가 가해져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성적으로는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하고 있는 족저근막염인데 그 외에 신경이 압박이 되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신경염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네, 물론 이것도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족저근막의 뼈에 닿는 부착부 주위에 미세한 손상이 지속적으로 가해져서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체중 부하가 많이 가해지는 비만, 뚱뚱하신 분들 그리고 중년분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면 인대나 뼈의 탄력성이 약해지니까 그만큼 미세한 손상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발이 편평한 편평족 그리고 요족이라고 발이 많이 이렇게 오목하신 분들 또한 잘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족저근막염이 발생을 하면 또 어떤 증상을 느끼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아마 이제 발바닥 부위다 보니까 일상생활도 그렇고 걷는 게 좀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그런 호소하시는 거고요. 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 뒤꿈치의 내측 그 튀어나와 있는 결절 부위의 통증을 가장 호소하고 이것이 체중을 많이 가할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뭐 주무시거나 가만히 앉아서 체중 부하를 가해지지 않으면 통증이 많이 덜해지고요. 네.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첫 발자국을 뛸 때 아이고. 구축이 되어 있는 조직이 조금 찢어지면서 통증이 가장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달리기나 점프 후에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보통은 양쪽으로 생긴 경우도 20에서 30% 정도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환자들이 통증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이제 통증으로도 증상이 진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되게 문진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처음에는 네. 뒤꿈치의 내측, 아까 말씀드린 그쪽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점점점 심해지면 발바닥 전체로 올 수가 있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걸을 때 제대로 발뒤꿈치를 대기도 힘든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신경의 손상은 아니기 때문에 발바닥 쪽에 신경 감각의 저하는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의사가 진찰할 때 발바닥 뒤쪽의 내측을 누르면 압통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네, 네. 이것은 특히 발가락을 편 상태에서 누르면 특히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비슷한 질환, 간별 질환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의 통증뿐만 아니라 하지부, 종아리나 무릎 쪽에 저림, 감각 저하가 같이 동반될 수 있고요. 또한 신경 압박이나 신경염인 경우에는 발바닥에 감각 저하나 방사통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발 쪽에 많이 붓는 부종이나
무릎이나 손의 염증을 같이 동반한다면 이것이 류마티스나 건선, 강직성 척추염일 가능성도 같이 감별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요. 네. 특히 일반인도 할 수 있는데 발바닥의 뒤쪽 내측을 누르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것을 보고 어느 정도는 이것이 족저근막염이라는 것을 일반인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겠고요. 네. 병원에 오시면 이제 방사선 검사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엑스레이 검사로는 보통 이제 발바닥에 있는 뼈가 좀 튀어나와 있는 종골 돌기가 한 반수에서 관찰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이 발바닥 뼈에서 이렇게 돌기처럼 뼈가 돌출이 되어 있는 것을 네, 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돌출이 되었다고 다 족저근막염은 아니고요. 네. 족저근막염인 환자분들 중에 반수에서 이것이 동반될 수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초음파를 보시면 초음파는 외래에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굉장히 간편하고 정확한 진단 방법인데요. 네. 족저근막염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염증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근막이 두터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진단 방법에도 좀 나오지가 않는데 의심스러울 때 네. 그럴 때는 좀 더 정확한 골 주사 검사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해당되는 부위에 염증이 있으면 이 굉장히 골 주사의 부위가 특징적으로 굉장히 짙은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보통 잘 낫지 않는 난치성, 양측성인 경우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과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네. 초음파 사진인데 이렇게 근막이 두터워져 있으면서 염증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어떤 질환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이제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얼른 치료를 해줘야 될 텐데요. 네. 좀 통증이 있어서 뭐 초기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뭐 운동이나 약물로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대부분 족저근막염은 이렇게 수술보다는 약물이나 운동, 물리치료로 낫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것은 이 병의 초기나 중기나 말기도 비슷한데 특히 초기에 이 치료를 잘 하셔야지 이 굉장히 난치성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달리기나 점프 같이 부하가 가해지는 활동을 감소 혹은 중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킬레스건이나 족저근막이 굉장히 구축이 되어 있고 짧기 때문에 그것을 스트레칭하는 그런 운동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게 직접적인 부하가 가해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발에 대는 보조기 그리고 힐컵이라고 발바닥에 있는 패드 같은 것을 대는 것이 중요하고 네. 발바닥의 체중 부하를 균일하게 가기 위해서 테이핑 요법이나 야간 부목을 할 수가 있고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1에서 2회 정도는 놓을 수가 있으며 먹는 약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투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또 단계별로 치료가 좀 있는데요. 네. 비수술적인 치료가 단계별로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일 초기 단계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아킬레스건이나 족저근막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스트레칭하는 그런 운동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부드러운 깔창이나 뒤꿈치 컵을 대어서 체중 부하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이렇게 발 뒤꿈치에 아. 패드를 대서 푹신푹신한 깔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발 뒤꿈치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주고요. 두 번째 사진은 아킬레스건 신장 운동입니다. 족저근막염이 아킬레스건이 구축이 되어서 생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시행하여서 아킬레스건을 신장시키면 족저근막염이 많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네. 가장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이런 막대를 이용해도 되고 빈 병, 즉 맥주병이나 콜라병 같은 것을 발바닥에 대고 문질러서 이 구축이 되어 있는 족저근막을 신장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치료로도 도움이 안 되면 2단계 치료로 넘어가는데요. 네. 2단계 치료는 이제 이것이 저희가 잠자는 동안 족저근막염이 구축이 되고 짧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잠잘 때 밤에 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잠잘 때만 부목을 합니다. 아. 이 부목을 할 때도 요령이 있는데 네. 족저근막염이 최대한 이렇게 펴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발 등 쪽으로 굴곡시킨 상태로 부목을 댄 상태로 주무시거나 보조기를 사용하고 테이핑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1, 2차례 정도 놓을 수가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굉장히 효과는 있지만 이게 한두 차례 이상 많이 놓으면 지방이 위축이 되어서 오히려 더 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에서 2회에 국한되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발바닥에 테이핑을 한 모양인데요. 이 발바닥 테이핑 효과는 특정한 체중 부하를 가할 때 발 뒤꿈치만 체중이 가해지지 않고 발 전체적으로 골고루 체중 부하가 가해짐으로써 이 족저근막염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단계 치료로 안 되면 3단계 치료로 넘어가는데요. 네. 3단계 치료는 방금 말한 2단계 치료 외에 체외 충격파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체외 충격파라는 것은 처음에는 비뇨기과 영역에서 요결석, 즉 신장에 돌이 생긴 경우 네, 그런 걸 네. 깨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이제 정형외과에서도 많이 도입이 되어서 이것이 염증을 깨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난치성으로 낫지 않고 염증이 계속 있는 경우에 이 초음파 기구를 넣어서 인위적으로 이 염증을 깨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들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이 방법이 가능하지 않다면 또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수술 방법에는 또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3가지 방법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같이 사용하거나 한두 개 정도를 뭐 빼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보통은 6개월 이상 치료하면 보통은 많이 낫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고 너무나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아까 뼈가 돌출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돌출이 되어 있는 골격을 절제하는 골격 제거술, 그리고 구축이 되어 있는 족저근막을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부분 절제술, 그리고 만약에 신경이 눌려져 있다면 눌려져 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신경 해리술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방법은 최근에는 내시경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내시경 방법을 보시면 네. 가장 통증이 심한 부분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아주 얇은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구조들, 즉 튀어나와 있는 뼈를 갈아내고 그리고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절제해서 늘려주고 그리고 신경이 압박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그런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방해야 될 무지 외반증과 또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발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너무 외향만 강조하는 그런 신발보다는 네. 아무래도 기능적으로 편하고 앞이 넓고 굽이 낮은 신발을 신는 것이 가장 좋긴 한데 저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꼭 그런 신발만 신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부득이하게 이제 앞이 좁고 굽이 높은 그런 신발을 신을 때에는 중간중간 이렇게 발을 좀 쉬게 해주고 이 스트레칭을 해줘서 발이 지속적으로 구축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무지외반증이나 족저근막염이 이렇게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충격이 가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쿠션이 좋은 그런 신발을 신거나 인위적으로 그런 쿠션을 깔창을 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대의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에서도 따뜻한 물에 이렇게 발을 담그는 족욕을 통해서 발을 충분히 스트레칭 같은 것을 하고 이렇게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최병원, 김대하 과장과 함께 무지외반증과 또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에 발생하는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올바른 신발 선택과 또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운동은 좀 피해주시고 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발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는요, 이 발이 보내는 이상 신호에 좀 귀 기울여서 발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TV아트 건강클리닉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